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졸사회 1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1강부터 쭉 수업을 진행해 오다 보니까 이제 어느덧 지리의 마지막 단원에 와 있습니다. 이 시간부터는 이제 3시간에 걸쳐서 지리 파트의 마지막 단원인 5단원의 내용을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5단원의 내용에서는 이제 지역 개발에 대한 내용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개발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이 시간부터 순차적으로 한번 살펴보게 될 텐데요. 지역 개발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어떻게 이루어져 왔으며 우리나라의 지역 개발은 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는지 이 시간에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지역 개발의 의의부터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이 지역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국토가 있다. 그러니까 영토가 있다라고 하면 영토를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나라마다 전부 다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따라서 국토를 활용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이 국토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국토를 사용할 것인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토가 상대적으로 좀 적은, 그러니까 좁은 국토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좁은 국토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가. 또 국토 안에 매장이 되어 있는 자원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용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지역 간의 어떤 발달이나 쇠퇴가 좀 이렇게 이루어지다 보면은 어떤 지역은 많이 발달을 해 있는 반면에 어떤 지역은 좀 발달이 더딘 그런 지역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발달의 불균형을 어떻게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나름대로의 노력들이 필요하겠죠. 이러한 노력을 우리가 가리켜서 지역 개발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법, 자원을 활용하는 방법, 지역 간의 불균형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 이러한 모종의 방법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지역 개발이라고 한다. 꼭 방법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와 관련된 모든 노력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통칭해서 지역 개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우리가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하며 자원을 활용하는데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며 또 지역 간의 불균형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느냐 하는 것이 또 궁금한 사항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 개발의 목적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국토 공간을 효율적으로 개발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경제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생산성이 높아지게 될 것이고요. 또 주민의 생활 수준이 그렇게 되면 더 높아지는 그러한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제 생산성이 높아져서 주민의 생활 수준이 높아지게 되면 그에 따라서 어떤 경제가 활성화가 되고 경제가 활성화가 되면은 또 생산을 또 자극하게 돼서 더 많은 생산을 하게 되고 또 더 많은 생산을 하게 되면 또 소비를 또 많이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굉장한 효과들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역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도외시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짧은 기간 내에 효과적으로 지역을 발달하고자 하는 어떤 의지가 있다라고 하면 이 지역 개발이라고 하는 건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지역 개발의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지역 개발의 방법은 이 시간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 지역 개발의 방법만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이해를 하신다고 해도 이 시간에 배울 건 다 배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도 될 만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지역 개발 방법은 우선 첫 번째 거점 개발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거점 개발 방식이라는 게 있고 또 균형 개발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거점 개발 방식부터 생각을 해보죠. 이 거점 개발 방식이라고 하는 건 지금 나와 있는 대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개발하는 그러한 개발 방식을 우리가 거점 개발 방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전체적으로 어떤 영토가 있다라고 했을 때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우선 고릅니다. 우선 골라서 이 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는 거죠.
이 지역이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발전을 시키는 방식. 그러니까 성장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떻게 판단을 할 수가 있겠어요? 뭐 공업이 발달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라든지, 뭐 자원의 매장이 많이 되어 있는 곳이라든지, 뭐 부지가 넓어서 땅이 넓어서 뭐 공장을 짓거나 농경지로 활용하거나, 뭐 이렇게 산업에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은 곳, 뭐 교통이 편리한 곳,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는 곳, 이런 뭐 별다르게 조성하지 않아도 지금 원래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어 있는 곳들, 그러한 곳들은 조금만 투자해도 굉장히 많은 효과들을 가져올 수가 있으니까 이러한 지역들에 우선적으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지역이 이제 발달을 하겠죠. 이 지역의 발달 영역이 계속해서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이 지역이 발달 영역이 넓어짐에 따라서 그 발달 효과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해서 옆쪽으로 늘어나겠죠. 발달 효과들이 그 지역에만 머무르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다른 지역에 영향을 미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른 지역들도 덩달아서 발전을 하게 되는 그러한 효과들을 가져오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발달할 수 있는 곳에 일단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다른 지역들이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덩달아서 발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식이 거점 개발 방식이에요. 이 거점 개발 방식은 그러니까 이런 우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골라야 되겠죠. 고르고 거기에 대해서 투자를 해야 될 때는 자연적으로 어떤 시장 경제의 원리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정책적으로 이 지역을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이 지역에 투자할 거야. 이렇게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 중심으로, 중앙정부 중심에서 진행이 되는 하향식 개발 방식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건 정부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그러한 개발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선진국보다는 개발도상국에서 상당히 많이 활용이 되는 개발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뭐예요? 단기간에 높은 경제 성장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짧은 기간에 굉장히 높은 효과를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또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도 가능한 그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점은 일단 지역 경제의 불균형이 심화가 된다라고 하는 걸 생각할 수가 있어요. 발달이 될 가능성이 있는 곳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곳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이러한 곳들, 발달이 좀 더딜 수밖에 없겠죠. 영향력이 좀 미치지 않는 곳들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발달이 더디기 때문에 이 지역은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만 여기는 오히려 침체가 되는, 발달을 하더라도 그 빈도가 조금 낮은 이러한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간의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는 문제가 있고요. 다음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거점 개발 방식은 중앙정부 중심의 하향식 개발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정부가 정책적으로 이 지역에 개발을 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조금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보다는 여기가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이게 거기 겉보기는 그렇지만 이게 진짜로 봤을 땐 안 그래요. 여기가 실질적으로는 더 개발하기가 좋답니다. 주민들이 의견을 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한 주민의 의견들이 무시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왜? 일단 성장 거점을 결정한다라든지 이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칼자루는 정부가 쥐고 있거든요. 정부가 쥐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흔들리게 될 경우에 정부가 제대로 된 정책을 추진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주민의 의견들이 좀 상대적으로 무시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단점들이 있죠. 다음에 거점인 중심지가 주변 지역의 노동력과 자본을 흡수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자, 보세요. 여기를 이제 성장 거점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여기를 발달을 시킬 거야 라고 정부가 의지를 보이고 거기에 대해서 투자를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이 근방에 거주하던 사람들이 이쪽으로 몰리겠죠. 지정을 한 지역으로 다 몰릴 거란 말이죠. 그러면 어때요? 상대적으로 지금 발달하지 않는 거점이 아닌 지역은 인구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이 성장 거점을 중심으로 해서
인구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곳은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던 도시화율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는 그러한 상황들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이촌 향도 현상이 굉장히 심화가 되다 보니까 농촌의 인구는 전출이 돼서 계속해서 줄어들게 되고 도농 간, 도시와 농촌 간의 지역 격차가 상당히 커지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지고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합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 거점 개발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 개발 방식 중에 지역 개발을 제일 처음 진행을 하는 단계에서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에서 선정을 하는 개발 방식의 모습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균형 개발 방식이에요. 이 균형 개발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낙후가 된 지역을 우선적으로 개발을 하는, 다시 말해서 아까 말씀을 드린 거점 개발 방식과는 조금 판이한 상호 좀 다른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상대적으로 좀 발달이 덜 된 곳을 지정해가지고 그 지역을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이러한 개발 방식이 균형 개발 방식이에요. 이 균형 개발 방식은 자, 정부는 일단 효율성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다가 투자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일단 주민들은 우리가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다른 곳이 발전이 어떻게 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발전을 해나가자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생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형성이 되는 개발 방식이 바로 균형 개발 방식입니다. 옆 동네는 저렇게 발전하는데 우린 뭐야? 우리도 발전해 나가자. 이렇게 수요가 발생을 하는 그러한 욕구에 의해서 형성이 되는 개발 방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주민 주도의 상향식 개발, 지방자치단체나 주민 주도로 이루어지는 상향식 개발 방식이다라고 하는 것이 일단 거점 개발 방식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의 기본 수요를 충족시키고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어떤 거냐, 양적으로 막 이렇게 성장이 되는 그러한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러한 양적인 성장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난 상황에서는 이제 상대적으로 좀 낙후가 된 지역에 대해서 조금 북돋을 수 있는, 발전을 북돋을 수 있는 그러한 개발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균형 개발 방식은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이 이루어진 개발도상국 가운데서도 이제 상급 국가 그리고 선진국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개발 방식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균형 개발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가장 큰 장점이 지역 간의 균형 발전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거점 개발 방식이 도농 간의 지역 격차를 불러왔다라고 하면 이 균형 개발 방식은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러한 여지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장점이 있다. 또 경제성장의 형평성을 강조한다. 어떤 특정 지역만 발달을 하고 나머지는 아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모든 지역이 고르게 발달할 수 있도록 여건을 제공을 해준다는 점에서 균형 개발 방식은 상당히 의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음에 단점을 보시면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이 좀 어렵다. 왜? 여기는 발전을 하기가 상대적으로 좀 힘든 지역이야. 그런데 상대적으로 낙후가 되어 있으니까 발전을 시켜야 되고 그러면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근데 여건이 안 좋다 보니까 다른 지역보다 들어가야 될 투입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좀 효율적으로 어떤 투자가 이루어지기 어렵겠죠. 인력이라든지 어떤 자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효율적으로 이용이 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러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냥 여건들이 자연적으로 딱 갖춰져 있는 데는 그냥 툭 던져놔도 알아서 그냥 이루어지는 반면에 그렇게 여건이 조금 불리한 지역은 그 불리한 여건들을 전부 다 개선해 나가고 조금 장애 요소들을 제거한 다음에 투자를 해야 되니까 굉장히 많은 시간, 자원, 물자, 인력 이런 것들이 소요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이 불가능하고 곤란한 그러한 부분들이 있고 또 낮은 투자 효율성 그렇게 해가지고 발전을 시켰다 하더라도 효과는 상당히 조금 미미한 그러한 경우들이 발생을 하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자, 다음에 여기에
지역 개발 방식, 균형 개발 방식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지역 이기주의를 초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투자를 받아서 발전을 도모한다라고 하는 건 지역의 입장에서 나쁠 일이 없어요. 굉장히 좋단 말이죠. 그런데 이거는 한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욕심에 끝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욕심에 끝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다 보니까 어떤 지역이 이만큼 발달을 했어.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을 발달을 시키려고 그래. 그러면 상대적으로 낙후가 된 지역은 우리는 저 동네보다 못 사는데 균형을 맞춰야 돼요. 발전을 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미 발달이 돼 있는 지역은 그런 생각 안 하나? 자기들보다 더 발달이 된 지역을 보고서 우리도 쟤네들만큼은 발전을 해야 돼요.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또 이게 지역 개발이라고 하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경제 수준이 더 높아지고 주민의 생활 수준이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지금 생활 수준에 만족하지 않고 이전보다 더 나은 생활을 계속해서 도모하려고 하는 그러한 움직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만 잘 살면 돼. 이런 생각을 갖기 쉽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들이야 뭐 망하든 어쩌든 상관없어. 우리 지역만 잘 살면 돼. 이런 지역 이기주의가 나타나기 쉽다라고 하는 거죠. 이 지역 이기주의에는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님비 현상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이 님비 현상이라고 하는 거는 not in my backyard의 약자예요. not in my backyard. 다시 말해서 내 뒷뜰에도 안 돼. 라는 거예요. 내 뒷뜰에도 안 돼. 그러니까 이 님비 현상은 꼭 필요한 요소들이 있어요. 꼭 필요한 요소인데 그게 좀 볼성 사나운 요소야. 혐오시설.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누차 얘기하는 게 이제 쓰레기 처리장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쓰레기 처리장이나 쓰레기 매립지 또는 장례식장 같은 데들, 화장터라고 얘기하는 이런 곳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사람들이 이거 우리 동네에 있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또 장애인 시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가 이제 문명이 막 발달을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문명이 막 발달을 하면서도 사건 사고가 많아져서 후천적으로 장애를 갖게 되는 장애인들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인구의 약 한 10% 정도가 장애인이래요. 그러면 우리 주변에 사는 사람들 10명 가운데 한 사람은 장애인이라는 얘기죠. 그렇다라고 하면 장애인 시설도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혐오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꼭 필요는 하지만 혐오하기 때문에 있기는 있어야 하되 우리 동네는 아니었으면 우리 동네는 말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님비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백야드, 뒷뜰이라고 하는 건 뒷마당이죠, 뒷마당. 사실 이 뒷마당은요, 농촌에서 자라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창고 같은 역할을 해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습니다. 옛날 농촌 시절에 초가집 짓고 이렇게 살 때, 기와집 짓고 살 때도 이 뒷뜰, 뒷마당에는 김장독 묻어놓고, 그리고 이렇게 장작 같은 거 패가지고 쌓아놓고, 이렇게 해서 뭔가를 이렇게 오래 묵혀둘, 관심 딱 끊어놓고 오래 묵혀둘 것, 이런 것들을 보관하는 장소지, 사람이 다니고 그러는 곳이 아니에요. 그곳에 장작 쌓아놓고 김장독 묻는다고 해가지고 사람이 다니는데 불편함이 있거나 사는데 지장이 있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꼭 있기는 있어야 하는 꼭 필요한 시설인데 혐오한 시설이라면 그렇게 사는 데 뭐가 있어서 지장이 없는 우리 동네 뒷뜰에도 두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게
님비 현상이에요. 아닌 말로 생각을 해보시죠. 그러한 시설이 뭐 원자력 발전소 같은 게 우리 집 옆에 들어온다. 원자력 발전소가 너네 그 전기를 너네 동네에 너네 집에 전기를 공급해 줄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데 안 돼. 이거 방사능 오염되면 우리가 죽어. 막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저 이기주의자. 막 이렇게 욕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거든요. 그죠? 무작정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필요성을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있기는 있어야 돼. 있어야 된다는 생각은 전부 다 가지고 있어. 그런데 우리 동네에는 없었으면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님비 현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음에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이 핀피 현상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님비 현상하고 핀피 현상은 서로 반대되는 얘기예요. 자, 이 핀피 현상이라고 하는 거는 Please in my front yard의 앞자를 딴 거예요. 자, please, 제발 in my front yard, 내 앞뜰에라도 놔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아까 말씀을 드렸죠? 뒷뜰은 거기에 뭐가 어떻게 있든지 간에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앞마당은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앞마당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요. 애들이 뛰놀기도 하고요. 거기에 어떤 시설이 있다 그러면 그런 활동에 장애를 많이 받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앞뜰이라도 좋으니까 놔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 핀피 현상이라고 하는 건 그다지 필요하지 않은 유익시설, 뭐 상가라든지 뭐 지하철역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우리 뭐 옆으로 뭐 지하철역이 있어. 그래서 걸어서 5분만 가면 지하철을 탈 수 있다? 그런데 이쪽에 지하철 노선이 또 하나가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이쪽에는 지하철 노선을 저쪽으로 해가지고 저쪽 동네 사람들이 유익을 얻도록 할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야, 이쪽으로 놔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네들은 이쪽에 지하철 있잖아. 그래도 괜찮아. 야, 여기 지하철 가면은 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괜찮아 놓기만 해줘. 쟤네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불편하단 말이야. 쟤네들은 지하철역이 한 개도 없는데 너네들은 그럼 지하철역이 두 개나 생기는데 괜찮아. 아유, 걔네들이 무슨 상관이 있어. 우리가 2개 있으면 우리가 더 편한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핀피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다지 필요하지 않은 유익시설은 유익하다라는 이유만으로 어떻게 하는? 우리 동네에만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핀피 현상이에요. 그래서 무슨 대형 마트나 뭐 운동 경기장이나 뭐 지하철역이나 뭐 이러한 것들이 어디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이 발전을 할 수 있고 또 부가적으로 이렇게 발달할 수 있는 여건들이 발생을 하는데 이러한 요소들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게 되면은 균형 개발 방식에서 나타나게 되면 상당히 조금 문제가 되겠죠. 지역적으로 상당히 조금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중앙 정부하고 지방 정부 사이에 갈등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왜 우리는 상대적으로 좀 홀대합니까? 정부에서 우리 지역에도 좀 관심을 가져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지방 정부의 요청들이 있을 거고요. 또 모든 지역을 다 관심을 가지고 싶어 하지만 그래도 효율성을 따져야 되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모든 지역을 다 만져줄 수 없는 그러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이해관계가 대립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요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죠. 거점 개발 방식 같은 경우에는 미리 성장 거점을 정해놓고 이 지역에 집중 투자해서 그 효과들이 주변 지역에 파급되는 이러한 방식을 취하고 있다. 반면에 균형 개발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의 규모 안에서
군데군데의 생활권을 나누어 가지고 이 생활권들이 고르게 발달을 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또 그 대도시 생활권도 중소도시 생활권으로 각각 또 분류를 해서 모든 지역이 고르게 발달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균형 개발 방식의 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지역 개발 방식의 변화를 한번 보시죠. 우리나라의 지역 개발은 1970년대부터 꾸준하게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1차 때에는 아까 말한 대로 성장 거점 개발 방식을 취해 왔어요. 그래서 산업 기반도 조성하고 수도권이나 동남 해안 거점을 개발하는 그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왔는데 2차 때부터는 이제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발달이 되는 것을 억제하고 지역 균형 개발을 도모하면서 이제 좀 광역 개발의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3차 이후부터는 이제 균형 개발 방식을 추구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국토 공간의 균형적인 발전과 쾌적한 국토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2000년 이후에 지금 진행이 되는 4차 지역 개발의 경우에는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고 하는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도 설명할 기회가 있겠지만 이 발달의 여지, 개발의 여지를 남겨놓고 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손들도 개발의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후손들이 개발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고 개발을 해나가자. 그래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대를 이어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발달의 여지를 남겨놓자라고 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개발이 가지고 있는 의미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국토의 균형 발전도 도모하고 경쟁력도 강화하지만 인본주의적인 국토의 모습을 갖자. 그러니까 선대 조상들이 다 개발해가지고 자원 다 파먹고 개발할 만큼 개발해가지고 우리는 개발할 게 더 이상 없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도록 하자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대를 이어 계속해서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개발, 이러한 개발이 지속 가능한 개발이다. 지금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개발의 방식이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지역 개발로 인해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한번 보시죠. 여러 가지 개발 유형들이 있습니다. 간척사업, 댐 건설, 하구뚝 건설, 도시화, 하천개발, 산업단지 건설, 지하수 개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이 효과도 있지만 문제점도 상당히 심각하다라고 하는 것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선 간척사업의 경우에는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우리나라처럼 국토가 좁은 경우에는 더할 나위 없겠죠. 그런데 이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간척사업은 갯벌을 파괴한다라고 하는 굉장히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요. 이 갯벌이라고 하는 것은 바다의 정화 기능을 담당하기도 하고 어패류의 서식지 역할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 갯벌이 파괴가 됐다라고 하면 해양 오염은 물론이려니와 생태계도 파괴가 되는 그러한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댐을 건설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이 댐을 건설해가지고 전력을 생산한다든지 또 치수 사업을 통해서 홍수나 가뭄을 조절할 수 있다라고 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지만 댐을 건설을 해놓게 되면요, 물을 가둬놓기 때문에 있지도 않은 인공적으로 호수 같은 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개가 상당히 증가하는 그러한 효과들을 가지고 오게 되고요. 또 일조량이 상대적으로 감소가 되는 문제점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날씨가 추워지는 지역, 이러한 지역들이 바뀌는 그러한 모습들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강원도 지역에 북한강 상류 지역에 다목적 댐들 이런 것들을 많이 지어서 그것 때문에 지금 영남 지방 지역에 상당히 찬바람들이 많이 간다고 이야기를 하죠. 거기 그 찬물들을 바람들이 치고 가면서 굉장히 공기가 차가워져서 이렇게 추운 날씨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기도 한다라는 문제점들도 있다 하는 거고요. 다음에 하구뚝이라고 하는 것은 바닷물이 강으로 거꾸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설치해 놓은 뚝이기 때문에 염해를 방지, 소금기로 인해서 나타나는 피해를 방지하거나 용수를 공급한다라고 하는 장점들을 가지고 있지만 수질 오염이 상대적으로 심화가 되고 생태계를 파괴시킨다라고 하는 문제점도 있어요. 다음 도시화는 전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교통이 편리하고 생활권이 확대가 된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특징들도 있지만
녹지가 감소되고 열섬 현상이라고 하는 건 이제 이산화탄소 농도가 엄청나게 높아지면서 그 일부 지역, 도심 지역이 굉장히 그 평균 기온이 높아지는 그러한 현상을 우리가 열섬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CO2가 이제 그 도시 주변을 에워싸면서 태양 복사 에너지가 밖으로 분출이 되지 못해가지고 평균 기온이 올라가는 그러한 현상들이 있죠. 또 하천 개발, 뭐 댐 건설과 뭐 좀 비슷한 내용이겠습니다만 홍수 피해가 감소가 되고 용지 확보가 된다라는 점들 효과가 있지만 생물 서식지가 감소되고 자연 정화 능력이 감소되는 그러니까 생태계의 문제가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산업단지 건설도 지역 경제 성장과 주민 소득 성장에 영향을 줍니다만은 대기 오염이나 수질 오염, 생태계 파괴의 문제들이 있죠. 요즘에는 이제 이 산업단지가 이제 뭐 60년대, 70년대에 만들어진 것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고 또 중심 산업의 규모가 바뀌게 됨에 따라서 이 노후 산업단지를 어떻게 개선을 해나갈 것이냐에 대한 문제들도 상당히 좀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지하수의 개발. 농업이나 공업용수 이용하는데 지하수 개발하는 거 상당히 필요하긴 합니다만은 집안 침하의 문제, 지하수의 오염 문제, 더 나아가서는 지하수의 고갈 문제까지도 가지고 오게 된다. 그러니까 지역 개발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효과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해서 나타나는 문제점들도 같이 고민하면서 지역 개발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 쉬운 게 없어요. 그냥 무조건 개발한다고 해서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다. 단점들도, 부작용도, 폐단도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극복하면서 개발을 해나갈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지역 개발의 의미와 그리고 지역 개발의 방식,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역 개발을 하는 지역 개발의 어떤 문제점, 효과 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살펴봤어요. 전반적으로 이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고르게 개발이 되는 것이 일단은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은 동력이 조금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정부 하향식 개발도 있어야 하지만 상향식 개발도 같이 조화를 이루는 개발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같이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내용이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으니까 여러분들 복습 꼭 하시면서 정리해 두시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예, 수고하셨습니다.